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총 두 가지의 작품을 볼 겁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유형의 수필이고요. 하나는 수필은 수필인데 그 수필이라고 하는 게 현대문학의 갈래에 맞춰보자면 수필에 가장 가깝구나라고 해서 고전 수필의 한 형태인 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울 때 설화라고 하는 그러한 글의 갈래를 배웠을 거예요. 설화라고 하는 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옛날 이야기였죠.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설화라고 했었는데 오늘 배울 설이라고 하는 건 설화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그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설하고 설화를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슬픈 연극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선요,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어디를 펼치시냐면 159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159페이지를 펼치시면요, 일단 작가가 조정래라고 나와 있죠. 되게 유명하신, 진짜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작가분이신데, 여기 나와 있는 제목부터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의 수필인지를 알려줍니다. 슬픈 연극이라고 하는데, 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냥 공연을 한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자신의 모습이 아닌데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뭔가 꾸민다라는 느낌의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슬픈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진실된 행동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이면에 다른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데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글쓴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하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게 수많은 닭들을 실은 수송 차량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닭들을 실은 수송 차량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감옥처럼 닭장이 빼곡하게 몇 단으로 쌓여 있고요. 그 안에 닭들이 정말 수천 마리의 닭들이 움직일 공간도 없이 꽉꽉 끼어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글쓴이가 그러한 닭을 보고 나서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살던 옛날 시골집 앞마당에서는 닭들이 서로 봄볕을 쬐면서 지렁이를 잡아먹겠다고 서로 쪼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는 그런 생생한 닭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양계장에서 수도 없이 많은 닭을 한꺼번에 키우면서 사람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저렇게 불쌍하게 가둬놓고 키우니 그것도 슬픈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요즘은 점차 닭들을 그렇게 놓아 기른다라고 하는 토종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놓아서 편안하게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르는 방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 또한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닭들에게 좋자고 놓아 기르는 행동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좋은 육질의 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닭을 놓아 기르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 자체가 이 얼마나 슬픈 연극인가라는 의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닭들을 놓아 기르지 않거나 아니면 놓아 기르더라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놓아 기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 슬픔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자면 가축을 기르는 목적 그리고 가축을 기르다 못해 학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의 이윤 추구 때문이구나. 그 사실이 바로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슬픈 연극의 의미를 보시면요. 겉으로 보기엔 닭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풀어서 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무엇 때문이다? 인간이 조금 더 좋은 걸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 그리고 인간의 이윤 추구를 위한 이기적인 인간의 행동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슬픈 연극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소설뿐만이 아니라 수필도 마찬가지로요. 제목 안에 그 소필이나 소설 자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들을 보면요.
글을 쭉 읽어보시면 닭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닭장 안에 꽉꽉 채워져 있는 채로 슬픈 모습으로 닭털이 다 빠져있는 채로 기운 없어하는 그 닭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작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서술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고 묘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대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보여주는 건데요. 옛날에 닭을 키우던 방식, 자유롭게 마당에 풀어놓고 놓아 기르던 방식하고 요즘의 방식, 양계장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그 요즘의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니까 대조가 되겠죠. 그리고 놓아 먹인 닭의 먹이로는 지렁이나 군뱅이나 메뚜기 등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사료를 먹이죠. 그래서 닭의 먹이인 지렁이, 군뱅이, 메뚜기들을 예시로 놓았죠. 그래서 뭐 이러한 세 가지 표현 방법들이 사용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마 그런 방식이 사용되어 있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을 골라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장을 보시면서 아, 이건 예시구나, 이건 묘사구나, 이 정도를 파악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놓아먹인 닭하고 양계장의 닭을 비교를 해보면요. 놓아먹인 닭은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죠. 본인들끼리 싸우고 뒹굴면서 크는, 그리고 봄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놓아먹인 닭이었다면 양계장의 닭은요. 울음소리에 생기가 벌써 없고 털에 윤기도 없고 거의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놓아먹이는 그런 행위 자체마저도 닭을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윤 추구와 건강을 위해 하는 정말 슬픈 행동이구나 라는 의미의 슬픈 연극이라고 하는 이런 수필한 편이었고요. 자, 이번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일단 설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고전 수필의 한 형태고요. 고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보기역 이전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형태의 작품을 우리가 현대에 와서 보자니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에 집어넣기가 가장 가깝겠다라고 해서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갈래 안에 포함을 시키고요. 이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손 가는 대로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쓴 걸 수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수필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일단 2단 구성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에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혹은 예화 더하기 주장 의견으로 나누는 2단 구성의 작품인데 보통은 이 글의 작가는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죠. 자, 고전 수필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한문 문학이다. 아무래도 과거에 쓴 글이고 그리고 양반들이 대부분 어떠한 사실에 빗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통해서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 자체가 독자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의도를 많이 담고 있고요. 이러한 교훈을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면 될 텐데 바로 전달하지 않고 이것을 둘러싸는 한 가지의 이야기, 예를 든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실제 자기가 보고 들었던 어떤 경험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의적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물에 빗댄다거나 아니면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걸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우의적인 방법 중에 다른 형태로 하나가 또 우화적이라고 하는 건데 우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고 동물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솝우화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요. 대부분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뭐 사자, 고양이, 뭐 여우, 학,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동물들이 나타나서 동물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은 동물들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목적. 이게 바로 우화인 거죠. 그래서 우화 같은 경우에도 동물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돌려 말하는 거고요.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전수필 밥 한 그릇의 이치라고 하는 고전수필 설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이 글은 여러분들이랑 본문을 살짝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설에 나타나 있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붕당은 다툼에서 생기고 다툼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붕당이 왜 생기는가, 원인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해관계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붕당, 서로 정치 간에 싸움이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이 작품의 큰 주제는 나옵니다. 붕당의 목적, 붕당의 진짜 원인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정치적인 붕당, 싸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붕당이 생기는 원인처럼 다른 현상에서도 분명히 자신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러한 예들을 쉬운 예로 먼저 보여주고 붕당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요. 10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밥 한 그릇을 먹게 되었다고 했을 때 밥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를 꾸짖으면 말을 공손하게 하지 못한 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믿을 것이다. 또 다른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또 꾸짖으면 태도가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 이 다툼이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을 것인데, 뒤로 쭉 읽어보면 그러나 이 다툼, 밥 한 그릇에 대한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글쓴이가 정리한 건 이거죠. 밥은 한 그릇인데 먹을 사람은 10명이기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죠. 밥 한 그릇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놓아주면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러한 예는 사실 정치적인 예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실생활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를 하나 더 들어줍니다. 뭐라고 들어주냐면, 아래로 쭉 내려오면 처첩이 한 집안에서 다투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다툼은 아내나 첩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번엔 처첩의 다툼입니다. 처와 첩이라고 하는 건 한 명의 남편 아래에 정실부인하고 정실부인이 아닌 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일단 사랑을 나누어줄 남편은 하나이고요. 그 사랑의 폭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둘이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첩의 다툼의 원인은 사랑을 받을 사람은 둘, 받을 리는 둘임에 반해서 이 사랑을 나눠줄 남편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 글을 썼느냐. 그러므로 붕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세력의 싸움인데, 정치 안에서 서로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붕당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사실 처음부터 아예 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보다 조금 더 쉬운 예들을 들어주어서 붕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붕당이 생기는 이유부터 우리가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붕당이 생기는 겉으로 봤을 때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유는 서로 말이나 태도,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러한 의도로 정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러한 의도로 정치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게 달라서 싸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벼슬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이해관계이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붕당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를 쉬운 밥 한 그릇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밥 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 밥 한 그릇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간절히 얻고자 하는 대상을 밥 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한계가 있는 관직의 수를 밥 한 그릇에 비유를 했고요. 처첩이 받고자 하는 남편의 고르지 못한 사랑도 밥 한 그릇에 비유를 했고요. 부족한 재물도 밥 한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설이라고 하는 게 앞서 얘기했지만 수필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라던가 체험담, 경험담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쓰는 글이다 보니까 글쓴이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글쓴이의 가치관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글쓴이의 관점들이 글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점은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어떠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가, 어떠한 생각을 지닌 사람인가를 글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특히나 수필은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글이기 때문에 글을 읽어보면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쓴이의 관점을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서로 싸움이 생기는 그러한 정치를 말하는데, 그럼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글쓴이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붕당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일까요? 부정적인 관점일까요? 부정적인 관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글의 글쓴이는 붕당 정치를 하는 관리들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에게 겉으로 말하기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으나 행동이나 말이 달라서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구나.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꾸짖기 위한 작품인 겁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긴 하나 지금 우리 생활에 빗대어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 실제로 지금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실세를 위해서 싸우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을 하는 몇몇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을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러니까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말과 다른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면서도 다른 현상에 처첩 간의 사랑이라던가 밥 한 그릇을 놓고 10명이 싸우는 장면이라던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상에 빗대어서 서술을 하면서 그런 다툼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붕당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쉬웠죠. 그리고 문답 형식이라고 하는 건요. 작가가 글 속에 직접 자신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이 직접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문 내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독자들에게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여러 가지의 열 사람들이 싸우는 행동, 처첩이 싸우는 행동들을 통해서 답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문답 형식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보통 우리 독자들은 글 속에서 질문을 받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움직이는 그런 반사적인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자들이 쭉 읽어주는 서술 형식의 글보다는 문답 형식의 글을 봤을 때 다음 내용에 대한 추측이라던가 흥미 유발들이 됩니다. 그래서 문답 형식을 사용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작품을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 수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여러 가지 수필들을 지금 보고 있죠. 기행문도 수필의 한 형태이고 어려움을 극복한 수기도 한 형태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쓰는 일기 같은 경우도 수필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이 봤던 이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설 역시 수필의 한 형태인데 단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현대 수필과는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는 수필이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 특성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수필 한 편을 더 볼 건데요. 규중치루 쟁농기라고 하는 수필이고 이것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침을 가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수필이기 때문에 본문을 반드시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수필 또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